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제 휴가를 가더라고요. 두 분 휴가를 안 가십니까? 저는 올여름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정봉주님은 뭐 지난주도 다녀오신 거죠? 지난주는 이제 부산에 뭐 교육 일정이 좀 예. 있었고 내려왔었고요. 네. 간 김에 이제 항상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네. 8월에 이제 휴가를 떠납니다. 또 휴가를 가십니까? 예, 이제 진짜 휴가죠. 아, 예. 방송에 또 지장을 주시는 겁니까? 22일 하루 빠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 15일은 빨간 날이니까 안 하는 거고. 예.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휴일 편성까지 다 마치셨네요. 맞춰서 스스로. 맞춰서 왔다 갔다 이제 하시고 잘 이동관 다녀오십시오. 위원장이 방송 장악하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죠. 자, 지금 말씀처럼 야당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외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상 아마 두 가지가 가장 큰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용남 의원님부터요. 그냥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네. 있죠. 그리고 저도 그 국회에 있을 때 원내대변인을 잠깐 했습니다만 요새 그 각 당에서 내놓는 논평 뭐 이런 거를 보면 그전보다 많이 훨씬 거칠어졌어요. 아, 예전보다 훨씬 단어 예. 선택이나 예. 뭐 말투 자체가 그전보다도 훨씬 거칠어졌고 이게 뭐 양당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가뜩이나 더운데 더 덥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더운데 더 덥다. 정치권 때문에. 네, 정봉주 의원님.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렇게 이제 극한 대립으로 간 지가 지금 오래됐죠. 네. 그러면은 사실 정치권에서 이걸 풀 의지가 있냐?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누구 탓을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이거를 풀 수 있는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건 여당이거든요. 야당은 못 풉니다. 야당은 우리가 여당 야당 다 해보지만 야당은 반사체거든요. 네. 여당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야당은 일종의 이제 항상 그런 예를 들었는데 차량으로 얘기하면 브레이크 같은 역할이에요. 아, 야당은 브레이크.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못 가거나 혹은 그 방향을 잘못 잡을 때 이제 브레이크 잡아주는 역할인데 그러면은 운전자가 이 브레이크를 쓸 의향이 있냐 없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쓸 의향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24년 그러니까 22대가 되든 그 전에는 폭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이 네. 폭발 임계점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예. 보일링 글로브가 되는 게 얼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예. 보일링 이 폴리틱스가 정치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게 폭발을 한번 해야 됩니다. 총선 전에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총선 이후에. 예, 총선 내년 이후에 총선 이후에. 폭발하고 그리고 정치권이 한번 뒤집어져야 됩니다. 좀 바뀌어야 돼요. 아, 제가 보기에 네, 이렇게 네. 극한 대립이 형성된 거는 지금 만 6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에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걸 한 2,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적폐로 몰고 그때 구속이나 뭐 많이 됐죠. 네. 지금보다 훨씬 숫자나 범위가 넓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된 거예요. 그냥 정말로 뭐 말로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여차하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뭐 그 상황이 지금 만 6년 이상 이어져 이어지고 있다.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니 근데 그거 이제 뭐 저런 얘기 재미있어요.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인데 예. 만 6년은 좀 짧게 본 거고 사실은 이제 쭉 이렇게 역사를 뒤집어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넬슨 만델라 정책을 취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을 감옥에 보냈던 전두환. 노태우 이분들을 다 용서를 했죠. 네.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중에 그렇게 하다가 대립이 되니까 중간에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연정을 던졌습니다. 대연정 안 받아들여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본인 지지율 빠지고 있으니까 꼼수 부린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과 화합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으면 아마 그게 쭉 계속 올 수 있을 터인데 이제 우리 정치권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됐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때 그렇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게 이명박 박근혜 들어오면서 더 극심해졌죠. 그런 이제 아까 말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로 정권이 교체된 거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어요. 촛불 국민이 원하던 바를 했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게 되면 어찌 보면 역사적 책임을 방기한 대통령이 되는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6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봐야 된다. 저는 DJ 6년 때부터. 봤는데 지금 20년을 보시네. 그러니까 깊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2003년부터 20년. 그렇죠. 2002년, 2003년서부터 20년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아직까지 의혹들이 완벽 해소된 상황은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막 지명 또 임명까지 그 의지는 뚜렷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의혹들이 사실로 완전히 입증이 됐다면야 지명 철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혹이 제기된 거고 상당 부분은 글쎄요 그 조금 과장된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해소가 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네. 입증된 거는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학폭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그거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고 그때 전학 조치가 되면서 다른 사안과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뭐 청탁 어떤 그 자리를 놓고 청탁과 관련해서는 그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돈이 들어있는 거를 알고 뭐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점 내지는 비리가 지금 입증된 거는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 이런 인사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떤 점이 이렇게 이동관 특보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일까요? 저는 이동관 특보하고 별다른 인연이 없어서 뭐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추진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측면이 좀 있고 전문성 추진성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번 믿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그런 좀 특색이 있어 보입니다. 자, 정봉주 의원님.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공세를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관 특보 임명하는 거. 같이 한번 답변 주십시오. 그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이제 아마 그 궁여지책이라고 보는 측면이 더 많으니까. 아, 궁여지책이라고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우리도 저쪽 이제 용화대나 국힘 내부의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사실 이제 후쿠시마는 예측이 됐던 거고요. 네. 후쿠시마 때문에 지지율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양평 땅 고속도로는 전혀 예측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뭐 소스는 뭐 대충들 알고 있지만 내부 고발자로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가 쭉 추적을 해보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건을 아직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차지가게 되면 내부 고발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냥 지지율이 빠지니까 이거를 그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이게 결국은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방송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쪽으로 이제 본 건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비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엔 이런 거죠. 우군이 없잖아요. 국힘 내부에서도 그거 이준석 그다음에 유승민 홍준표 그러니까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우군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검찰 출신들이 수십 명이 들어와 있지만 그분들이 정치 잘 모르고 네. 그다음에 정치권 내부보다는 좀 외곽 단체 지금 가 있잖아요. 근데 요 내부에서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은 박근혜 때는 본인이 물을 먹었기 때문에 박근혜 쪽
사람들하고는 여전히 그 좀 소원한 관계고 네. 결국은 MB 때 활동했던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니냐. 그리고 그때 어찌 보면 언론 황태자라고 했던 이동관 씨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궁여지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구도가 어쩔 수 없던 상황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죠. 사람 자체가 지금 없었다 이 말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그 언론을 좀 알고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그 국정원 과거사 이제 네. 그 특위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차전에 이제 그때 당시 언론 정상화란 미명하에 언론 장악 문건들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이동관 수석이 청와대에서 대변인이나 언론 담당 특보였기 때문에 잘 안다 이 상황을. 그리고 이때와 비슷한 언론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김장겸 전 MBC 사장도 지금 눈에 띄어요. 지금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김장겸 전 사장, 이동관 특보 인사가 좀 닮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김종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장겸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때 MBC 사장으로 맞습니다. 취임을 해서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임기를 못 채우고 쫓겨났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언론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사장이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사에 있어서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언론 노조에서 거의 인사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평가도 받고 있는데 네. 이게 대단히 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른바 이제 사장이 누가 됐던 사장이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오던 아니면 비우호적인 사람이 오던 아랑곳하지 않고 회사를 사실상 장악하면서 그리고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그 경영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이런 언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어떤 그 방만 경영의 개선이라기보다는 그냥 안주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런 병폐를 좀 아는 사람이 개선점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인사 아닌가 싶습니다. 아는 사람이. 네. 자, 그러면 인사청문회로 얘기를 해보죠. 보이콧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하겠죠. 뭐 보이콧 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자락 깔아주는데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게 다른 한쪽에서는 네. 그래도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은 보면 이런 거거든요. 할 게 없어요. 네. 야당은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결국은 여론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게 과거 MB 시절 방송 정상화하고 조금 구도가 좀 구도가 다르다고 보시나요? 예, 구도가 좀 다른 게 그때는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내치고 예. 좀 성향이 맞는 보수적으로 맞는 사람들 인사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조금 그 인사를 통해서 했다. 인사를 통해서 이제 회사의 정상화라고 하는 걸 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 1공용 다민영 체제라고 하는 게 딱 프레임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BS 1은 공영으로 놔두고 네. YTN, KBS, ETV, MBC를 민영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는데 이게 많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방통위도 넘어가야 돼. 근데 이제 방통위는 넘어갈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여당 인사가 이제 세 그 뭐 명이니까. 3대 2로 되니까. 네. 근데 나머지는 문화방송 민영화나 그다음 방송 KBS, ETV 이거는 방송법이나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법을 바꿔야 된다. 이 예,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번 국회도 요원하고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한데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여론을 잘 잡아놓고 총선에 이겨서 본인들이 과반수 다수당이 되게 한 되면 다음에 방송법을 또다시 통과시켜서 법을 쭉 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려서 저는 이게 예. MB 때와는 다르게 좀 가기가 좀 길이 멀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려면 총선에서 무조건 여당이 이겨야 돼요. 과반을 넘겨야 됩니다.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지금으로 보면은 민주당도 장담 못하지만 국힘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 확실하진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보장된 근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체 그림은 그런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을 전제로 기획을 짜고 있는 것 같다. 아하.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남 의원님 말씀 듣고 이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두분 다 다른 취지 아니 시각에서 우리나라 봤어요? 현재 시스템이 사실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사실은 예. 의회 권력을 놓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네. 없어요. 그래서 그건 내년 총선에 다수당이 돼야만 뭘 정책도 추진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만약에 실패한다면 뭐 못하는 거죠. 네. 자, 다음은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수사하고 있는 검사 4명의 실명을 거론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사의 실명 공개,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좌표 찍은 거죠. 좌표를 찍은 것이다 이거는. 좌표 네. 찍고 이제 알아서 공격하라고 좌표를 찍어준 거죠. 예. 예.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아유. 거죠.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자, 이 검사 실명 공개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당대표 수사를 막으려고 사법 방해하는 것이 범죄 영역이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 비판을 했습니다. 같이 말씀 주십시오. 정봉주 의원님.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네. 볼 필요가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일단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두 분도 다 뭡니까? 사법고시를 패스했지만 사법시험요. 예. 예, 사법시험을 패스했지만 입법, 사법, 행정 분리를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네.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에는 안 나온답니다. 나오죠. 헌법에. 시험에는 안 나온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뭐냐면 한동훈 장관은 단 한 번도 사법 시스템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행정 시스템에 외청해 있었습니다. 뭐 그렇죠. 검찰이 예. 행정 사법방해 아닙니다. 이거는. 사법방해 아니고요. 피의자가 어떻게 원래 행정부는요. 사법부 입법부는요. 행정부 사법부를 다 관여하는 겁니다. 일테면 재벌들 한 3년에 5년으로 내주니까 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견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자꾸 이거 막 무자비하게 올리니까 임대차 보호법 만드는 거고요. 어허.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가 제대로 조사를 받고 있나 자꾸만 회유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들여다보는 겁니다. 면회를 갖고 인권 침해는 있는지.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사법방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좀 걸려서 발끈한 거 아닌가? 오히려 예, 그런 오히려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이름 이렇게 실제 이 검사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 게 이 검사들이 이분들이 아주 당당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 그럼 이름이 나게 되면 자랑스럽지 않나요? 무슨 의사가 된 것 같고 국가적 영웅이 된 것 같고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야당 대표를 잡으려고 자기들이 네. 열심히 수사를 하는데 네. 그럼 이름이 나게 되면 이제 내가 드디어 국민들로부터 영웅칭호로 받겠구나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지 않나요? 좌표 찍혀서 이제 오면 좀 불안한 거 왜요? 있는 거지 아니 않나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이렇게 정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뭐가 두렵죠? 민주당의 기본적인 자세는 사실은 의회 독재예요. 의회 독재다. 네. 예. 왜냐하면 검찰 수사에 만약에 문제점이 네. 있다고 하면 그걸 견제하고 바로잡는 기관은 법원인 것이죠. 그렇죠. 예. 예, 법원에서 사법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뭐 영장 단계가 됐던 아니면 그 이후에 기소가 된다고 하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바로잡는 것인데 민주당은 매사 본인들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검찰 수사도 좌표 찍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그게 어떤 SNS나 아니면 인터넷 공간상의 인신공격이 됐던 네. 아니면 그전처럼
다니던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망신을 주던 뭐 그런 식으로라도 본인들의 의지에 반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독재죠. 의회 독재다 이렇게 표현을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두고 한번 국민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더 제멋대로 하고 있는 것 같냐. 그 어느 쪽으로 나올지 저는 대충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당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서 이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쪽이 어디가 더 독재적 그 전횡을 부리고 있는지는 이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건 국민들이 잘 알겠죠. 이제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거는 네. 쌍방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느 것은 기소를 하고 어느 것은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쌍방울과 일정하게 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적 그리고 기소하면서 선택적 기소를 하는 거죠. 예. 좋은 표현 썼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부인도 수시로 면회를 하고 변호사를 통해 갖고 2명의 변호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두 팀이. 그 변호사를 통해서 보면서 쌍방울과 검찰과 그쪽에 회유된 변호사가 딜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그 호소문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인 얘기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게 그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이제 예. 민주당이 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석방시키주기 또 형을 깎기주기 위해서 지금 딜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에서 형을 어떻게 깎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구형을 줄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네. 지금 구형과 상관없이 그 선고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 수원구치소 내에서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수원지법 형사 11부는요. 검찰 구형량하고 선고형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담당 재판부 말하는 거죠. 예예. 네.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 구형량을 줄여서 선고형을 줄이겠다고요? 그건 일단 맞지 않는 얘기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2005년인가 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화영 당시 제17대 국회의원이었어요. 현역 의원. 근데 그 부인이 그 지역구에 제 기억으로는 서울 중랑구로 기억을 합니다. 중랑구 내에서 이제 쌀을 돌렸어요. 명절 앞두고. 네. 그래서 그런 첩보를 제가 입수하고 기부행위로 제가 수사를 해서 기소했던 적이 있거든요. 검사 시절 때 말씀하시는 예, 제가 겁니까? 검사할 때. 예. 예. 그러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일종의 남편과의 정치적 동업자 아닌가. 대단히 정치적,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진이 돌린 쌀이 아니었어요. 부인이 돌린 쌀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가업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과 그동안 계속 오랜 동안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던 남편이 계속 그 진영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사실 남편의 본의와는 다른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인의 주장을 조금 인용을 해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법률을 어느 정도 좀 아는 분들은 이러한 것이 정치권을 아는 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알고 있죠. 뭐냐 하면 검찰이 마음대로 기소하는 걸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고요. 검찰이 독점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소라고 하는 것은 검찰 마음이다. 또 재판을 받아본 사람은 공소장 변경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쌍방울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3억 법인카드를 줬다는 거예요. 네. 이화영 부지사는 나는 8천만 원만 썼고 또 이게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쌍방울이 우리가 법인카드를 이화영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할 수 있다라고 회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쌍방울도 뇌물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요. 이 3억이 뇌물일 경우는 징역 10년입니다.
근데 정치자금법으로 전환되는 순간 징역 한 2년쯤에 집행유예로 나올 집행유예도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이화영 본인이 네. 또 10월에 구속됐기 때문에 10월이면 구속기간 만료거든요. 그렇죠. 예. 검찰이 협조를 해서 나는 추석 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뇌물죄로 기소되었는데 쌍방울과 검찰이 협조해서 정치자금법으로 돌려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요구하고 쌍방울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진술을 할 개연성은 무척 높은 거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리고 이화영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이 재판 내용을 기밀을 유출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2명이 피고인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피고인이 됐어요. 아니 피의자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 피고인으로 전환이 피의자죠. 피의자로 예. 전환이 됐고요. 그래갖고 둘 다 조사를 받았고 담당 변호사인 서모 변호사도 6시간 동안 본인이 이렇게 6시간 동안 굴욕적인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의원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도 네. 지금 검찰에 뭔가 딱 발목이 잡혀 있는 약점이 잡혀 있는 뭐 상황이니까. 개인적 추측인 아니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까? 예, 그 이화영 부인의 탄원서를 다 봤죠. 탄원서를 2번을 냈으니까 네. 그거 어제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 것을 종합을 해보면 네. 충분히 이화영 부지사는 회유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아하. 빨리 나올 기대가 있으니까 검찰이 원하는 쪽으로 갈 증언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아닌가. 그거는 이제 6개월 되면 6개월이니까 10월 달이면 이제 석방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기소권이 없으면 없다면 가능하죠. 석방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 기소권이 없으면 검찰의 당연히 선택에 달려 있다. 이 지금 정봉주 의원이 주장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검찰의 선택인가요? 그러니까 추가 기소권이 있으면야 그 추가권으로 해서 다시 구속 기간이 영장 청구하면 되니까요. 연장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재판만 40몇 번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추가 기소권이 없으면 당연히 구속 기간 만료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앞서 말씀을 오래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괴담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예요. AI라고요. 그럼 정리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소가 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이 된다면 아니면 이미 됐다면 저런 얘기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이 되려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추가 수사가 안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명목이나 그 과정을 수사하면 수사할수록 이화영 당시 현직 부지사가 쌍방울의 어떤 비즈니스에 대가성. 예. 깊숙이 개입한 게 드러나는데 점점 드러나는데 어떻게 대가성이 점점 입증이 더 되는 것이지 그게 뇌물이 정치자금법으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괴담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 건데. 정봉주 의원님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3억은 뇌물인데 예. 현재로서도 대가성을 입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의원 입장에선 정치자금법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 하나 본인의 하고. 기대성이 있다는 그다음 거죠. 검찰은요.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300만 불 500만 불을 들먹이면서 네. 국가보안법으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외환관리법 제3자 뇌물죄 이런 죄목을 계속 들면서 추가 기소하면 10월에 못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소의 여지가 검찰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검찰의 회유의 여지는 많다. 가능성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재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재판 과정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용 봉탕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참 있다가 또 두 분 뵐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뵐 수 있네요.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MC 탄핵당하고 싶어요? 탄핵 너무 싫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탄핵 버릇됐어요 민주당은. 자,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